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직 목소리가 좀 안 돌아왔죠. 지금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알러지 같은데요. 지난주에 검사를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폐결핵, 폐렴 다 검사했는데 독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뭐 CT 촬영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검사하려면 이제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입원을 할 수 있을런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입원을 해서 하려면은 토요일이나 해야 되는데 그럼 금요일날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수업도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좀 보고 아니면 여기 을지대병원 있죠. 여기 낮에 가도 될란지 모르겠네요. CT 같은 게 짧은 시간이 안 되죠. 시간이 꽤 걸리죠. 예약하고 가면은 될라나요? 아무튼 좀 이런 큰 데는 또 이제 예약하고 그 예약도 다 잘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전화 예약도 돼요. 아무튼 저거는 받아왔어요. 저 진료 의뢰서 이런 데는 그냥 금방 못 가잖아요. 거쳐서 가야 되죠. 1차 거쳐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 이제 의뢰서는 받아왔는데 오늘 한번 물어든 봐야 되겠네. 자, 오늘 할 차례는 28쪽이죠. 28쪽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요것을 이제 할 수요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제 수요량 변화에서 수요 법칙까지는 말씀드렸죠. 수요 법칙까지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요 변화를 자세히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남아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있는 것 중요한 거는 수요 공급에서는 유량 저량 비교하는 게 이제 지나간 거고요.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를 좀 간략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총론에 부동산 개념이 있었고요. 부동산 개념 하면은 이제 법경기 이 정도는 금방 기억나시죠? 11월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나와서 강의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적 개념 하면은 다시 협의, 광의 이렇게 나누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하죠. 자, 여기서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죠.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동산이고요. 그 정착물 중에 그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 중에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해서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죠. 요거는 이제 무생물인데 생물이죠. 나머지 이것들 기억해야 되는 거.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것들이죠.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건물, 나머지 뭐가 있었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 인목, 전부 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땅에 뿌리 받고 자라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수목은 수목인데 명인방법 갖춘 수목, 또 수목이라도 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요거는 인목. 같은 나무라도 그렇게 취급을 달리하죠. 하나는 등기부가 있는 거고 하나는 등기부가 없지만 독립물로 인정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농작물, 생육기간이 짧은 거, 이런 것들은 권한이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착물은 이제 종속정착물 이렇게 되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죠.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이제 의제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키워드가 뭐야 될까요? 등기, 등록, 여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을 생각하면은 사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강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키워드는 등기, 등록을 생각해야 돼요. 준부동산을 보면은. 왜냐면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나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나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무형의 자산인 어업권, 광업권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인목을 여기 집어넣기도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법적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고, 경제적 개념 하면은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가 소비재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을 다 갖는다 그랬어요.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이제 자산, 자본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 구별하면 되고요. 자,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 개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죠. 3대 측면을 다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도 있고 28개 지목도 있지만 부동산 활동상 더 이 분류가 더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도 더 자주 언급되는 것이 후보지 이행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거는 용도 지역 상호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는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이렇게 표현하고. 됐죠? 얘네들은 모두 전환 중인 토지죠. 전환 중인 토지는 감정평가상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환이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질 때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것.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지목 변경과 관련해서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주거용과 상업용의 경우에는 모두 다 지목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전환 중일 때는 지목이 변경이 안 되지만 다른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될 수 있죠. 근데 후보지는 모두 다 지목이 변경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난이도가 높고요. 조금 내용이 들어가는 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지백지. 법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이거는 이제 법적 개념으로서 등기나 등록에 다니죠. 법적으로 등기법이라든가 공간정보법이라든가.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활동에 다니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하나의 획지가 될 때,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때는 일괄 평가를 하고요.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때는 구분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하는 거 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으로서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하다 그랬죠. 등기부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죠. 근데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밑에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가 건부지고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뭐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거나 뭐 이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법집인지, 경사진 토지로서 비탈면을 갖고 있는 이런 토지는 활용실익이 적거나 없는 토지. 빈지는 활용실익은 있죠. 근데 이거는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바닷가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뭐 유휴공 이런 것도 있죠.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휴한지,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 공지하고 비교하면 공지는 건폐율 적용으로 인해서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공지죠. 다음에 뭐 물의 침식과 관련된 뭐 포락지, 물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수면 밑으로 잠기게 되거나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포락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물류고, 부동산 특성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죠.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라 그랬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 해서 여기는 부영계인해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 중에서도 파생현상을 좀 더 공부한다면 어떤 걸 더 위주로 보시라고요? 부동성, 부증성 이걸 더 위주로 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니까. 그 다음에 더 한다면은 요 정도인데, 이것도 이것을 따로 기본서를 펴놓거나 이게 뭐 요약집을 펴놓고 본다기보다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해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과 관련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여기는 이제 용도 다양성이, 이제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 다양성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보세요. 이걸 위치 가변성이죠.
한꺼번에 다 하려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가격제 원칙에서 열 몇 개가 되죠. 모두 따지면. 근데 가격제 원칙에 모두 열 몇 개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 3, 4월 수업 이전까지는 계속 5개만 했죠. 5개. 5개만 해서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치 원칙. 이거는 웬만큼 기억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열 몇 개 중에서 5개만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부담을 줄여서 5개는 그래도 기억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더 되면은 3개 더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눈빛이 지금 5개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것 중에 5개는 그래도 부담이 덜한 것처럼, 그래서 5개라도 확실하게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하는 것처럼, 이 중에서 3개라도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다면은 정답을 찾아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전부 다 모른다, 세모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개는 알고 몇 개는 모른다,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속성은 10분의 1인데, 근데 이제 원래 출제되면 10년 만에 출제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공간성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자, 이거를 이 공간이라는 단어는 저 기술적 개념의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기술적 개념에서 나왔지만, 이걸 파악을 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복합 개념으로 파악.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눠요? 기술적인 측면, 공중공간, 수평공간, 공간을 나누는 거죠. 이제 이 공간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일정 수평공간, 그 위에 공중공간, 그 밑에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이고, 각각에 대해서 권리 측면을 살펴보잖아요. 여기는 공중권, 여기는 지표권, 여기는 지하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 측면을 살펴보는 거고요. 공중으로, 지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달라지죠. 토지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이 범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하다, 이런 말을 따질 때 공간 가치의 총하다 또는 총합이다, 이런 말을 따질 때 이 권리 측면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경제인 측면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이 다 이게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거는 부동산학의 입장은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다 얘기를 해야 이제 부동산학의 입장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러고요. 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해서 212조도 얘기했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랬고요.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죠. 그때 다르다 그랬어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민법이 시행될 당시에도 정당한 이익, 지금도 정당한 이익. 그 당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와 지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분명히 다를 거란 얘기죠. 그는 그 당시에 이 통념에 따라,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분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바깥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상하에 미친다 해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와 관련해서 또 구분지상권도 있었다 그랬죠. 구분지상권은 지상 공간에서만 해요, 지하에도 해요? 지하에도 한다 그랬죠.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구분지상권, 단어가 굉장히 속기가 쉬워요. 그냥 지상권 해도 속기는 쉬운데, 그냥 지상권 해도 속기는 쉬운데 구분이라는 단어가 안 붙어 있으니까 덜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공간이든 지하공간이든 다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 이게 위만 따로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분지상권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데
위로 어디까지 아래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게 구분지상권이에요. 범위를 정한다는 거. 근데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지하 공간에서도 정할 수 있고 공중 공간에서도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아래를 정한다고, 위아래를.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지하철이 한계심도를 침범했을 때 상하 범위를 정해서 구분지상권 정하고, 또 여기 유성점, 홈플러스 유성점 그 위에 뭐죠? 골프 연습장 이런 게 이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거기 구분지상권을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 이제 홈플러스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구분지상권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구분지상권은 그렇게 이제 공중권, 입체적인 이용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권, 집주권, 지하권과 관련해서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이렇게 나누죠. 이것도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이렇게.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거, 미치는 거. 항공기가 통행한다, 전파가 발정한다. 이런 건 공적. 그 다음에 여기는 일조권, 조망권, 햇빛을 보거나 앞을 이렇게 본다거나, 그 다음에 TDR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한다면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개발권 양도제가 개인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 개발권이. 그걸 이제 팔거나 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공적 지하권 하면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지하 매장 가물이죠.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지하 매장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사적 지하권 하면은 뭐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아까 한계심도 이내 범위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사적 지하권에 포함된 거죠. 그다음에 집표권과 관련해서 용수권에서 물의 이용권이죠.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다. 유역주의는 물이 흐르는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선후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선용주의는 그 이용을 먼저 한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다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역주의는 좀 주로 수변 지역, 물이 많은 지역에 채택되고요. 그다음에 선용주의는 건조 지역에 채택되는 방식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성 했죠. 위치성. 위치에 따르고는 이제 접근성이 달라진다 그랬죠.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거리에 가까움이에요. 개념이 거리에 가까움이 접근성이 좋은 거다? 아니다. 거리에 가까운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경제적인 그런 개념도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교통이 발달해서 천안, 서울역에서 천안까지 KTX로 몇 분이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 30분? 대전까지 1시간이에요. 대전까지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안까지 30분이면 돼요. 30분. 그러면 그 KTX역 근처에 만약에 집이 있다.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서울역 근처에 직장이 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그죠? 접근성이 엄청 좋죠. 거리가 100km 가까이 되는데 30분이면 갑니다. 그렇죠? 1시간이면 출퇴근이 돼요. 수도권 웬만한 곳에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1시간 반 잡아야 돼요. 1시간 반. 2시간, 먼 곳은 조금 먼 곳은 2시간 가까이. 거기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부담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쾌적하기도 하고 주변이 좀 더. 근데 돈이 문제죠. 요즘은 그게 KTX도 한 달 정기권이 있는지 모르겠네. KTX도 있습니까? 정기권. 만약에 그런다면은 외곽이 주거 비용이 훨씬 적게 발생한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수 있죠. 정기권으로 하면은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접근성은 물리적인 거리, 그다음에 시간적인 부담,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이런 거를 다 감안한 개념이 접근성이에요. 근데 접근성이 좋을수록 대체로 가치는 높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그랬죠. 두 가지를 동시에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접근의 대상물,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접근성이 좋을수록 안 좋죠. 인간 생활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접근성이 좀 더 안 좋다 그랬죠. 시장 안의 주택이라든가 도로에 지나치게 가까운 주택의 경우에는 쾌적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내용들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량 저량에 가서
일정 기간을 전제한다, 일정 시점을 전제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 달에 이자가 얼마죠?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죠?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 책이 한 달에 얼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무섭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이 책 가격이 한 달에 얼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 달에 뭐 해서 말이 안 되는 거는 뭐고요? 저량이 저량. 한 달에 가격이 얼마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에라는 말을 넣었는데 말이 안 되면은 그건 저량이라고요. 한 달에라는 말은 기간을 말하는 건데, 한 달에 이자가 얼마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돈 빌렸는데 한 달에 이자 얼마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뭐란 뜻이에요? 유량이라는 거예요, 유량. 됐나요?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런 말 써야 써요. 그러면 뭐예요? 임대료는 유량. 한 달에 비용이 얼마죠? 말 되죠? 한 달에 재산이 얼마예요? 말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저량, 되면 유량. 맞아요, 안 돼요? 대전시 한 달에 인구가 얼마예요? 한 달에 인구 얼마예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인구가 얼마? 한 달에. 이런 말 써야 안 써요? 지금 인구가 얼마냐? 1년 전에 얼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달 동안 또는 한 달에 대전 인구가 얼마나 변했죠? 한 달에 얼마나 변하죠? 변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럼 인구 변동량은 뭐란 얘기요? 유량이란 얘기요. 이렇게도 안 되면 패스하고. 맞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고요. 인구 뭐라고요? 인구는 저량. 한 달에 인구. 말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거 구별하는 거 중요하니까. 됐죠? 변동량은 유량이지만 인구는 저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자,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거나 같은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맞나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자, 근데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이렇게. 원래 이 수요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가격이 변한 거야, 변하지 않은 거요? 가격이 안 변했지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죠.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같은 가격이지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것은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한 거죠. 자, 이렇게 변하는 게 수요 변화. 자, 이거는 오른쪽에 그려서 수요 증가, 왼쪽에 그리면 수요 감소, 다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같은 가격인데도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증가. 그 중에 왼쪽에 그리면 이제 공급 감소. 자, 다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요거를 자세히 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수요량 변화에서 수요 법칙 했죠. 수요 법칙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요만큼의 이제 변화가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수요량 변화잖아요. 요만큼이. 이 수요량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나타난 거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효과라 그래요? 가격 효과라고 했어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해서 가격 효과. 혹시 지난주에 안 했나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안 온 분들 같아요. 가격 효과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낸다?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낸다. 물론 이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우리 시험에 2번 언급됐어요. 2번 언급됐어요. 10년 동안. 자, 그런데 이만큼의 효과를 일부는 소득 효과, 일부는 대체 효과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 소득이 어떻게 해요? 증가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더 늘어난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난 소득으로 뭘 해요? 뭔가를 더 사겠죠. 그 중에 요 재화도 더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재화도 다른 것도 더 사겠지만,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소득으로 뭐 해요 하니까 저축해요. 이렇게 알뜰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를 수요를 더 늘리는데 그 재화의 수요도 더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재화의 수요를 더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더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늘어날 때는. 그런데 다른 재화를 쓰던 사람 입장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재화를 소비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는 변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그 재화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제가 사과를 예를 들었잖아요.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반값으로 하락하면 귤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비싼 과일 먹는 셈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비싼 귤 먹지 않고 어디로 올 수 있다고요? 사과로 올 수 있다고요. 그거 줄이면서 이쪽으로 사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귤이 사과로. 요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래서 요거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라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놈은 더 수요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놈은 덜 수요한다고요. 송이 얘기 안 했나? 송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간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고버섯이나 다른 버섯 안 먹고 송이버섯 더 먹을 수 있다고요. 그 상대적으로 하락한. 맞죠? 그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뭐예요? 송이를 원래 몇 킬로 사 먹으려고 준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을 딱 잡아놨었는데 반값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면은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송이를 더 많이 살 수 있죠. 그럼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이렇게 됐나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그 시장 수요, 시장 공급 요걸 말씀 안 드렸어요. 자, 그 표에 28페이지인가요? 표에 그 수요 곡선 및 그 특징에서 맨 밑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평합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A라는 사람의 수요량, B라는 사람의 수요량. 자, 똑같은 가격이라도 A라는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과 B라는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이 서로 다를 수 있죠. 시장에 이 두 사람밖에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과 이렇게 길이를 재고 이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 길이를 재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예요? 요 두 개 길이를 합한 거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이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과 여기 이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 합하면은 전체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한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 수요가 되는 거죠. 이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했죠. 수평합이에요. 수평 특징이. 자, 그러면서 이게 왜 수평 방향으로 합하는 거예요? 수량을 우리는 좌우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수량을 좌우로 나타내니까 수평 방향으로 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해집니다. 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지고 벌어진 걸 더하기 때문에 더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년간 별로 질문 아닌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계산 문제로.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된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게을렀으니까 이제 한 번쯤은 또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QA라는 게 200-P다. 이 함수가 100원일 때는 몇 개란 얘기야? 100원일 때는 100개란 얘기야. 여기가 100원일 때는 여기가 100개 이렇게. 그죠? QB는 300-2P, 300- 400- 250, 350 이렇게 350-2P 100일 때는 어떻게? 100일 때는 200을 빼죠. 150이죠. 그럼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150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똑같은 100일 때 A는 100이지만 B는 150이잖아요. 그럼 두 개 더 하면 여기 몇이 돼야 돼요? 250인가요? 250. 이게 100 더하기 150, 250 되죠. 자, 그럼 50원일 때는 50일 때는 여기는 150이죠. 150. 여기는 250인가요? 250. 150 더하기 250은 400이 되나요? 자, 그러면 모든 가격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30원 하면은 여기도 30원 넣고 여기도 30원 넣고 불편하죠. 그럼 전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시장 수요 함수를 묻는단 말이에요. 함수를 알면은 그 함수에다가 그냥 100 넣고 50 넣고 30원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합한 거잖아요. QA 더하기 QB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 빼기 P 더하기 350 빼기 2P 이 자리에다가 뭐 넣고요? QA 자리에다가 200 P를 넣고 QB 자리에다가 뭐 넣고 350 2P 똑같은 놈이니까 QA와 QB가 맞나요? 그러면 200은 350 더하면 550 마이너스 3P죠? 마이너스 P에다가 마이너스 2P니까 맞나요?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제 합해놓고 100 넣으니까 250 아까 100일 때 250 나왔죠 이거 맞나요? 100일 때 25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0 넣어보세요. 150이잖아요 550 빼기 400 나오죠? 50일 때 400 나와요. 됐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함수? 시장수요 함수. 시장수요 함수는 보통 QM으로 나타내. QM 마켓 QM은 550 3P 이렇게. 자, 시장수요 함수를 묻는다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개별수요 함수를 더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Q를 오른쪽에 낼 때가 있어요. Q를 P는 200 QA 여기는 마이너스 EP가 저리 가면 EP죠. 마이너스 EP가 350 QB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쪽을 이렇게 안 준단 말이에요. P는 이걸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2로 약분하면은 175 2분의 1 QB 이렇게 요식하고 이식을 준단 말이에요. 이쪽은 다 P로 돼 있지만 이쪽은 개수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왼쪽에 Q가 오는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런 모양으로 바꾸고 요걸 그런 모양으로 바꾸면 얘는 쉽잖아요. QA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때는 그럼 이게 넘어가면 다시 QA는 200 P 되는데 요거는 2분의 1 QB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175 P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해야 되죠. 양변에 2를 곱하면 QB는 350 2P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할만하신가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고
Q가 이쪽에 있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이제 넘기는 이제 풀이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더 쉽게 문제를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냥 기존의 QM1, 기존의 수요 함수가 350-12P다. 이렇게 줘놓고요. 수요자 수가 2배, 이렇게. 수요자 수가 2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런 게 한 개 더 있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요런 게 한 개 더 있으면 요거 2배로 하면 되지, 그냥. 그러면 이 QM1 이렇게. 그럼 2배가 되면 QM2 이렇게 된다면 2배 하면 그냥 2개 하면 되죠, 이거. 700 마이너스 24P 끝이에요. 2배가 되면 그냥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 생각하면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QM1 더하기 QM1은 350 마이너스 12P 더하기 350 마이너스 12P. 그럼 QM2는 700 마이너스 24P 이렇게. 됐나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는가 하면은 P는 이렇게 해서 P는 350 마이너스 12QM1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은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Q를 이쪽으로 보내서 풀게 하는 게 아니고 정답도 Q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Q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계산을 한 후에 다시 또 Q를 이쪽으로 보내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Q가 여기 있든 Q가 왼쪽에 있든 또는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경우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이 개수가 다른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단지 몇 배 하는 문제 있죠. 몇 배 하는 문제는 Q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아주 쉬워요. 자, 이런 경우에 수요자 수가 2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령이 기존에 있는 Q를 빨리 찾아요. Q를 찾았죠. 찾았으면 350 마이너스 기존에 있는 Q 자리에 12는 그대로 두고요. QM1 자리에 요거를 새로운 수요함수 QM2로 바꾸고 밑에 분모에 2배를 집어넣으면 돼요. 분모에 2배가 들어간 거예요. 분모에 2배가 들어가면 350 마이너스 약분이 되죠, 이게. 그럼 어떻게 6QM2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새로운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에 처음에 수요가 QM1이면 새로운 수요는 수요자가 2배가 되니까 2배의 QM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수요량이 10개면 새로운 수요량은 20개, 기존의 수요량이 15개면 새로운 수요량은 30개, 기존의 수요량이 20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요량이 QM1이면 새로운 수요량은 2배의 QM1이 되는 거고, 2배의 QM1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QM2와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QM1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2분의 QM2와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QM1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QM1 자리에 2분의 QM2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배가 되면 이게 3QM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QM이 QM2와 같으니까 QM1은 3분의 QM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번만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한 번만.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존의 수요 함수가 P는 1200 마이너스 4QD인 경우 수요자 수가 2배가 되면은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P는 1200 마이너스 4 원래 건을 바꾸는 거죠.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2배니까 2분의 QM 이렇게 하면 돼요. 새로운 시장 수요를 Q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원투로 구분을 안 할 때는 QD가 QM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수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분되죠? EQM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제 계산 문제를 이렇게 많이 좀 다루는 건데,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라고요. 하나씩 계산 문제 할 때마다. 그럼 시장 수요 계산하는 문제는 몇 배로 묻는 문제는 할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만하죠. 몇 배로 묻는 문제는 그 Q 자리에다가 이렇게 몇 분의 몇 이렇게 바꿔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각각을 줄 때는 이렇게 Q가 왼쪽에 있을 때는 쉽죠. Q가 왼쪽에 있을 때는 각각을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Q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Q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쉬워요. Q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시간 걸린다 생각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수요 변화와 나머지 내용들은 좀 쉬고 할까요?